이게 그렇게 설명하고 제목 달기 어려운 정책입니까?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국어 실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의도의 문제인가요? 어느 쪽이든 요즘 이런 기사가 너무 많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 기사 보셨어요? 네, 봤는데요. 진짜 제목만 보고는 내용을 오인할 뻔했습니다. 당연하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요.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제목을 달려면 네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이 제목처럼 13세 이상부터는 기존의 내비로 상승했다. 네, 그럼 정말 문제가 되는 뉴스인 거죠. 그런데 그 경우가 아니죠.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충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알고는 있는데 10대 이하로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12세 이하만 된다라고 알려주는 경우. 그 경우도 아니죠. 세 번째는 그 보정성 강화를 알리는 것보다 13세 이하까지만 된다를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기사를 썼다. 실제 기사를 보면 건보 적용이 12세로 한정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표현도 굉장히 이상해요. 이거는 건보 적용이 10대 전체가 다 되는데 12세로 축소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12세로 한정된 게 아니에요. 원래 없다가 아예 12세 이하 아동까지 범위를 늘린 겁니다. 보장성을 강화하고 복지가 확대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혜택이 늘어난다는 게 기사의 가장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고 알려야 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기사는 반대의 스탠스로 기사를 풀어가는 거죠. 12세 이하로 한정된다. 400억, 400억으로 방점이 굉장히 이상한 대책인 것이고. 그나마 이 네 번째가 만약 다른 의도가 없다면 이건 국어 실력의 문제가 되는 건데 네 번째가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워낙 이런 경우가 최근에 많다 보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포털에서 제목만 읽고 지나가는 기사가 많거든요. 그런데 기사 내용 중에는 보장성 강화나 복지 확대나 치료비의 절감, 긍정적인 뉘앙스의 단어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세 이하로 제한된다거나 이게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인데 보장성 강화, 복지 네, 확대. 정보성이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간결하게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기사 제목과 접근 방식이 독자에게 주는 효과는 이게 긍정적인 뉴스인데 효과는 정반대. 이렇게 내용 본질과 정반대의 접근 혹은 제목 이렇게 달리면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예.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보수 경제지들이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제목, 이상한 접근, 이상한 주장 혹은 또 본격적인 가짜뉴스 바로잡는 코너를 뉴스공장에서 준비 중입니다. 네, 벌써 뉴스의 댓글들이요. 제목이 사실들을 오인하게 만든다는 지적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예. 읽기만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제목이 달렸는지 원래 이 등이 4배 상승이 아닌데 4배 상승하는 치료비는 없어요. 어떤 나이대에도. 그 자체가 뉴스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그러면 그게 예. 뉴스죠. 예. 예. 자, 하여튼 뭐 이런 뉴스들이 하도 많아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봤습니다. 이런 코너를 만들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점 등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CBS와 현지에서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행자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차 북미 정상 1월 아니면 2월에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자요. 이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요. 세부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라고 폼페이오 장관이 답변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관련 뉴스가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주에 고위급 회담, 김영철, 폼페이오 만남이 뉴욕에서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럴 것 같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와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은 2월 중순 혹은 2월 셋째 주, 2월 셋째 주라고 특정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2월 중순쯤에 베트남에서 하자고 이미 트럼프의 제안이 있었다. 뭐 이런 네, 보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이기도 한데요. 싱가포르 네. 언론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동안 평양 정상회담 직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저희도 몇 번 해설을 했습니다만은 그 핵 신고, 핵 목록의 신고는 뒤로 미루고 가시적인 걸 먼저 하자. 눈에 보이는 걸. 아직 신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신뢰가 쌓일 때까지
이 신고를 뒤로 미루자. 왜냐하면 신뢰가 아직 없는데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신고서가 맞네 아니냐로 또다시 늘 거기서 공전했기 예.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전략을 바꿨는데 그 처음에는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다가 북한 입장에서는 실험 중단하고 풍계리 동창리 폐지하고 유해 송환이 아마 선물이라고 치고 이런 그 실질적인 조치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한미훈련 연기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 북한의 반발이 계속됐고. 네, 그래서 지난해 말에 굉장히 이렇게 교책 상태가 됐던 것들은요. 북한이 더 이상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이었습니다. 예, 대화도 응하지 않고. 그러자 미국이 태도를 바꿨죠. 예, 태도를 바꿔서 핵 신고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메시지도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메시지는 개성공단 같은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일종의 스몰딜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라고요.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계속 개성공단 혹은 금강산 관광 얘기했었는데 그것과 북한이 ICBM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생산 중단 포기하고 바꾸는 딜이 오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폼페이오 발언 중에서 굉장히 주목을 끌고 있는 게요.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일종의 그 순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재 일부 완화 조치를 취했는데 물론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재를 일부 완화한 것은 처음입니다. 인도적 지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인도적 지원에서부터 이런 메시지가 나와서 결국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정도가 딜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제재 완화가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결국 이제 북한도 비핵화의 속도를 올리겠죠. 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자 국내 뉴스는요. 예, 지난주 금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예고대로 검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고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5분 정도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 포토라인 대신에 대법원 청사 앞에선 입장도 밝혔습니다.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수사 과정에서 법원을 한번 들렀다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겠다라고 말했지만 14시간가량 조사받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 기억 안 난다, 몰랐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전 직장이죠. 네, 전 직장. 굳이 사실 포토라인에 쓰지 않고 전 직장 앞에서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최초이자 앞으로도 오히려 없을 것 같아요.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이제 이 모든 게 검찰 대 법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검찰과 법원이 서로 문을 마주보고 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워. 네. 걸어서 1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검찰 대 법원의 구도로 보이게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실패했다.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자승자박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걸 보고 누구가 거꾸로 그 법원 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지세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길을 펴지 못하게 되는 아주 바보 같은 선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사법부 최대 치욕의 사건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관들이 줄줄이 검찰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본인인지 본인의 누군가 조언했는지 어쨌든 본전도 못 찾았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요. 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되는 날인데요.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출발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때문입니다. 북한군 개입설이라는 가짜뉴스를 주장하는 지만원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공수부대 지휘관을 추천위원으로 검토했다라고 하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에 지시를 면담했고요. 11일에는 5.18 당시 진압군이었던 병길남 전 3공수여단 대대장을 면담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특별법 시행됐는데 진상조사위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몇 번 전해드렸지만 지만원 씨를 진상조사위원으로 하자고 하는 당내 의견도 있고 또 반대도 당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자 대타로 변길남 전 3공수여단 대대장이 이제 거론됐는데 하는데요. 지만원 씨 육사 동기예요. 근데 이분은 더한 분이에요. 이분도 똑같이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실제 진압에 참여했던 가해자이기 때문에 더 나쁜 케이스인 거죠. 이런 분들이 계속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그것이 결론이
안 된다는 자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에게 치명적인 겁니다. 예, 과거의 이미지로부터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 권한대행 역할까지 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썼는데요.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당대표 등 지도부를 뽑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흥행몰이를 할 수 있죠. 예, 실제 흥행몰이도 가능하고 잠시 후에 홍문종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만 당권을 도전하는 거 아니겠는가, 당대표 나가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말들이 많겠죠. 예,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홍문종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구조한 동물 일부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난 동물권 단체 케어의 소식으로 지난 주말 동안 시끄러웠었는데요. 박소연 대표가 상습 사기 및 동물학대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제보자가 있는데요. 이 제보자는 박 대표의 결정에 따라서 지난 4년 동안 보호 중이던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했고 이 중에는 멀쩡한 동물도 있었다라는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제보자 이씨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만나볼 예정인데 학대로부터 구출해서 안락사시키면 구출의 의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미가. 이게 뭐 질병이나 관리가 불가능한 어떤 위험이 있다. 그걸 피치 못한 선택이었다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 A씨의 제보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건강한 개체를 운영상의 문제 또는 뭐 단순히 공간의 부족의 문제 때문에 안락사했다는 것이고 만약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마 고발이 있고 수사가 있겠죠.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될 것 같고 법적인 책임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이 단체 자체가 사회적으로 도의적으로 신뢰가 파산 상태일 텐데 굉장히 피해가 클 것 같고 이러한 운동을 하는 모든 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뉴스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은 지금 박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조차 속이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사안인데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하나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국경 장벽 예산 갈등 등으로 시작됐던 트럼프 정부의 셧다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업무 정지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어느 쪽도 타협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해결된 전망이 밝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23일째를 접어들었고요. 클린턴 정부 때 기록을 깼습니다. 이게 이제 셧다운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없는 건데 정보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기 때문인 건데 월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이를 정보 사실상 문 닫는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그 장벽 때문에 멕시코의 국경 장벽 때문에 불거진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선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싸움이 시작된 거죠. 이걸 가지고 물러설 생각이 여기서는 없는 겁니다. 양쪽 다. 네, 미국 내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민주당이 모든 것을 할 것이다라는 공화당 내 성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도 여야 관계는 우리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군 중에 각종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15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한국당 입당 예정입니다. 과연 전당대회 출마까지 이어질지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 네, 스튜디오 나오신다고 해놓고 계속 안 나오시네요. 예. 다음에 꼭 나와주시고요. 예, 뵙고 싶어요. 자, 황교안 전 총리가 네네. 화요일 입당한다고 보도는 됐는데 이게 입당까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대표 후보로도 출마를 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대표 출마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그냥 입당에 그친다면 뭐 굳이 지금 입당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저분이 출마 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그렇게 이번에 출마를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 또 다른 많은 비난을 받게 되시기 때문에 입당을 하셨으면 출마를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척 하시는데 다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전혀 모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입당도 큰 결정이고 출마도 큰 결정이라 당연히 이제 조율하고 조언하고 의논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의원님도 그 부분의 한 중 아니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저를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이 뭐 총리할 때 이제 뭐 여러 번 뵙고 또 대통령 서리할 때도 뵙고 정치권에서 모르는 사람 아니죠. 서로 잘 아는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적도 없고 그래요? 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코멘트한 적도 없고 텔레비전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제가 좀 입당 시기가 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뭐 말씀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조율하고 조언한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네,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지만 난 결백하다. 네, 예.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이 시점에 입당만 할 거라면 굳이 전당대회 직전인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없겠죠. 아마 그래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입당하고 다른 후보를 밀어주는 시나리오 이런 것도 아니겠죠? 글쎄요. 그분이 밖에서 듣기는 이제 대통령이 된 그 대권의 욕심이 많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그렇다면 굉장히 큰, 커리어에 대권으로 가는 가도에 또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대권에 욕심이 있는 건 분명합니까? 그렇다고들 그러네요. 그런 것 같은데요. 모른 척 하시고. 아니, 정말 몰라요. 아니, 저도 그냥 바깥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외에, 예. 아니, 그 의지가 있으신 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어떤 사람이 무슨 코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도 다 선수들이니까, 예.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치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누가 코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있는데 제가 여기 글쎄요 있습니다. 당내 사람인가요? 아니면 당내 사람 옛날 관료 그룹들이 있고요. 바깥에서는 관료 그룹? 당내도 이런저런 인연으로 옛날에 창원에서 일하시던 같이 이분이 창원에 검사 일대 창원에 계셨는데 거기에 있던 분들도 좀 관심도 있고 하여간 옛날 동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 동료들 중에 지금 현역으로 계신 분들과 의논하고 있다. 창원 그 시절에 가까웠던 분들도 있고 또 총리하면서 가까운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전화도 하고 또 황교안 그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도체제는 사실상 단일성 지도체제로 가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 같은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거죠? 네, 의원총회에서는 그때 집단 지도체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이분이 들어오시게 될 때 아마 김영태 사무총장이나 또 김병진 비대위원장이나 이분들이 아마 1인 지도체제, 지금 같은 지도체제를 고수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편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당대표 출마하게 되면 대선이 사실 3년 넘게 남았는데 너무 일찍 등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를 하시길 원하셨으면 한 6개월 전에 들어오셨어야 되고요. 예. 지금 대권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이번 선거 넘겼어야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선거 대책위원장, 공동위원장 이런 거 해서 각 지역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분한테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너무 일찍 등판했다는 우려에 동의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두 가지 대답을 해야 돼요. 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벌써부터 이제 많은 후보들이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선거 가까이 오고 이제 자꾸 1등이라고 여론조사하고 그러니까 관식하려고 지금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다른 후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당의 지금 후보들 가운데 오세훈부터 김진태까지 있지 않습니까? 두 스펙트럼으로 나누면 그런데 이제 양 진영에서 전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탄핵 때 뭐 했냐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탄핵에 동조한 사람이 아니냐, 대통령한테 제일 모질게 한 사람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부터 또 오세훈 입장에서는 오세훈이나 예를 들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보수 중에서도 아주 울트라 보수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본인 스탠스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네. 사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편인가 저리 편인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또 그 델리케이트한 입장 때문에 사실은 당대표 선거라는 게 개파 싸움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쪽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개파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밀어주냐. 근데 양쪽 진영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 편이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에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고 또 본인이 대답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서로 밀어제끼려고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은 저쪽 편인 것 같다. 이 사람은 저쪽 편인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의원을 늘려서 다 이렇게 하나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전당대회에 뛰어들면 그 본인을 지지할 세력이 어딘지 그 지지할 세력으로부터 표가 이른바 몰표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이렇게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분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제 친박으로 분류되고 친박계가 전폭적으로 지지할 거라고들 그렇게 글을 쓰나 기사를 쓰나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내부 사정으로 볼 때 본인이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인지 입장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어서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우리 밖에 있는 태극기 세력을 끌어안지 않고 우리 보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바른정당을 끌어안지 않고 이걸 다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나는 내가 실제로 서 있었던 데는 여기지만 예를 들면 내가 바른당하고 가까웠었지만 나는 태극기도 끌어안겠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태극기가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여기 바른당 이런 분들도 우리가 끼안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쪽도 입장 발표한 적이 없어서 사실은 뭐 잔류파 친박계가 모아서 한 번에 밀어주는 것도 입장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당장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가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의원님이 모르시면 모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언론이 앞서가는 보도를 많이 한 거군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좀 실질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뭐 이렇게 저렇게 대리미질을 좀 잘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당내 분위기를 그리고 본인이 그 후보로서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을 뭐 정치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게 일종의 프로페셔널이거든요. 당연히.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뭐 말씀하신 입장 정리가 내일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한번 나갈게요. 네, 그때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문정 의원이었습니다. 안락사가 없는 보호소라고 알려지고 홍보해왔던 유명한 동물보호단체입니다. 케어. 예. 여기서 실제로는 지난 4년간 200여 마리 이상의 개가 안락사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이 사실을 폭로한 케어의 전 동물관리국장님 그리고 셜록. 예, 또 나오셨네요. 박상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셜록 연속으로 큰 보도입니다. 자, 미디스크에 이어서 우선 케어를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예, 케어는 2002년도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잠깐만요. 시작이 됐고요. 예. 임희진 관련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를 안 해가지고. 예. 네. 자, 소개해 주십시오 먼저. 예, 케어는 2002년도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시작이 됐고요. 주로 동물 구조활동, 대규모 구조활동을 통해서 좀 대중들에게 지지와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후원금 규모는 거의 20억 원 정도 이르는. 20억이라는 예. 게 기준이 한 1년이요? 뭐 1년 단위로 봤을 때요. 예, 1년 그렇습니다. 20억이면 회원 정도 회원이 한 1만 5천 명 정도 거의 15,000명. 예. 국장님, 이 회원이 그 정도에 1년에 20억 정도면 지금 있는 소위 이런
동물보호단체 중에 규모가 몇 위 정도 되는 겁니까? 예산적으로 봤을 때는 한 3위 정도 됩니다. 예산으로는 3위 정도 된다. 네. 굉장히 큰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20억 크죠. 예. 자, 보통 보도에는 익명 보도가 됐지만 직접 나오셨으니까 그냥 제가 실명으로 보도해도 되겠죠. 얘기해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어요. 네. 이거 실명이 나오면 곤란합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제 주위 분들이 이게 동물 쪽에 계신 분들 말고 네. 저희 뭐 친척들이나 가족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어떡하죠? 동창들. 이미 늦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이름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고요. 당연히. 예.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보를 해야 되겠다고 이게 꽤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보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일을 담당하신 분이고. 네. 이 내용은 케어 대표하고 본인밖에 몰랐다고 언론이 보도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주위 분들은 이제 운영진 쪽에서 극소수만 그 네. 채팅방이 있어요. 그렇든가? 예, 근데 이제 두 분은 퇴사를 하셨고, 네. 예, 나머지 한 분은 알고 계시는 분인데 나머지 직원들 동물 입양센터라든지 사무부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총 3명만 알고 있었던 거네요. 대표하고 국장님하고 직원 한 분. 네. 3명만. 나머지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또 시스템이었어요. 시스템상 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도 다르고 보호소도 워낙 여러 군데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일을 처음에는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고, 그죠? 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누적되면서 본인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본인도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네. 이게 굉장히 곤란한 제보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제보를 결정하신 겁니까? 제가 처음에는 저도 안락사는 필요악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전 세계 보호소가 안락사 있긴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워낙 저희 한국 상황상 구조될 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감당이 안 저도, 되죠, 예, 숫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보호소 쪽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전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공간의 상황에서 문제. 예, 그리고 공간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형편에서 예. 갑자기 이제 논의되지 않는 또 직원들이 반대하는 대형 구조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대형 구조라는 건 숫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숫자를 예. 구조하기 네. 시작했다. 예. 그 현재 있는 동물들도 지금 보호하는 환경이 열악한 상황인데, 이제 그 대형 구조에 대한 뭐 40마리가 넘는 동물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어진 200마리 동물들, 그것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계속 구조가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가장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는 그 남양주 개농장에 대한 그 200마리가 넘는 개가 협회로 들어와야 될 상황인데, 구조를 계획하기에 앞서 보호 공간은 마련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예. 하고요. 보호할 수 없으면 구조도 못하는 건데. 네. 예. 근데 대표분이랑 근데 논의는 저는 되지도 않았고 저랑은 동물 관리를 하는 상황인데 그 국장인 입장인데 그리고 그 내부에서 사무분들도 반발이 많았던 걸로 봐요. 이거는 구조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동물들도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구조를 감행한다는 거는 기존의 개들도 결국은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항상 그런 게 반복이 됐는데 규모가 커지면서 그거는 이제 갖다 놓고 나면 그 뒤처리는 또 저 혼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게 예. 계속 반복됐다. 네. 어느 순간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누적돼 왔던 거군요. 누적돼 왔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보호소들 그 기존에 있는 보호소들도 위탁처까지 4군데가 있었는데 그 기존의 애들에 대한 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대책도 없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다. 네. 이게 그러면 기자님? 예, 예. 그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보니까 그 국장님하고 인터뷰해도 될 거를 괜히 불렀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기자님,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중간중간에 한마디 하세요. 예. 그래서 총 하시기로는 몇 마리가 지금 안락사된 겁니까? 그 2015년도부터 대규모 안락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한 대략적으로 230마리 정도가 230? 예. 거의 살처분이죠. 이 정도 되면. 230마리. 예. 네. 23마리가 230마리. 예, 230마리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질병이 약화되어 있다든가 또는 뭐 공격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안락사에 대한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준하고 상관없이 안락사된 거죠.
처음에는 제가 그 동물국장 관리로 들어가면서 이제 보호소에 대한 그 사전에 여기 대표분께서 들어온 지 오래된 아이들, 예. 그리고 뭐 건강이 물론 안 좋은 아이들, 그리고 그런 안락사 제의를 먼저 저한테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되게 의문이었던 거는 여기 회원들도 있고, 예. 또 여기 구조견들인데, 예. 여기 직원들은 모르냐. 예.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딱 하시는 얘기가 구조된 지 오래된 애들은 사람들이 좀 잊어버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구조를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애들은 뭐 좀 안락사를 해야 된다.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거는 동의를 했습니다. 예, 분명히 그거는 제가 뭐 면피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했고, 그래서 처음에 보호소를 갔을 때 그 보호되고 있는 그 애들 이름을 제가 그 대표분한테 얘기를 하면서 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쟤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이제 서로 합의하에 그 안락사가 시행이 됐는데 이제 그 가운데 보호소가 이제 뭐 민원이 들어가서 뭐 쫓겨나가고 뭐 산에 있는 열악한 보호소로 또 이전을 하면서 그때 당시 보호되고 있는 동물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예, 근데 그 와중에도 대형 구조가 일어나니까 기존에 있던 개들과 또 새로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들어와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간의 문제라든가 운영의 문제라든가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그러니까 걔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가 예. 공격성에 문제가 있다든가 예. 나중에는 자리를 비워줘야 한 마리가 들어오면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한 마리가 들어오면 한 마리가 자리를 비워주기 위해서 죽어 나가야 되는구나. 점점 처음에는 어쩔 수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했는데 점점 대형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대형 구조가 이루어지고 대형 구조가 이루어져야지 또 후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저도 너무 힘들어서 호소를 했었어요. 그냥 차라리 오픈하자. 개농장 개들은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오픈하자는 건 이렇게 안락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대해서 안락사가 된다고 그냥 오픈을 하고 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것이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후원이 끊겼겠죠. 돈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 그리고 예전에 안락사 문제로 이 대표분이 논란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가만히 많이 됐던 것 자, 같아요. 그럼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보도가 있자 소수 안락사는 불가피하고 공격성, 전염병, 회복 불능 상태, 적응 불가 등의 안락사 기준이 있었고 회의 참여자 전원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다. 이런 내용으로 예.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그거는 그 회의를 거쳤다는 거는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 아니라. 예. 그리고 어떤 기준? 기준이나 이런 거는 말은 이제 물론 첫 번째 기준은 뭐 치료를 받다가 뭐 불가피하게 병원에서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거든 하지만 강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그런 경우 있죠. 그거는 당연한 그건 일반인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지만 대형 구조가 일어나면서 그 개농장에 있던 애들이 이제 보호 공간이 없다고. 공간이 없어서. 예,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냥 거기서 바로 데리고 나와서 보내야지 더 많이 못 구한다. 보내야 한다는 건 안락사, 시켜야 네, 한다. 저희는 표현을 보내야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요게 이제 그 박 대표, 그 케어의 박 대표하고 입장이 갈리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 대표가 안락사 직접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회계팀에서 아마 이번 달 지난달 해가지고 네. 수료비가 폭탄이 아마 나올 거다 이래가지고 네, 그거예요. 애들 큰 애가 VIP. 제가 그래서 우리가 좀 웬만한 애들은 네. 좀 보내고 네. 그리고 개농장에서 데려온 애들도 사실은 그냥 제 생각에는 데려온 이유가 거기서 죽느니 그냥 안락사 식사하고 데려오는 거라 네. 뭐 막 아프고 이러면 다 데리고 있을 필요 없다고 네. 뭐 입양인의 애들이 뭐 아파서 죽었다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가는 걸로 해야죠 뭐. 이게 꼭 아픈 거 아닌데 입양시킨 게 아닌데 아파서 죽었다고 하고 입양시켜서 없어진 거라고 하고 이렇게 거짓말 하자고 하는 거죠. 네. 실제로 거짓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직원들이나 후원하는 회원들에게는 왜 없냐고 그러면 입양 보냈다 혹은 아파서 죽었다 이렇게 해명했던 거예요? 그동안? 네. 이게 4년 동안? 네. 이야, 취재를 해보신 결과 이런 것만 있습니까? 제가 얼핏 보도로 보기에는 이게 식용으로 보내줬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사실이? 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개 식용업자, 그러니까 개농장을 했던 사람이 그 현재 지금 케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소의 그 관리인으로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예, 개농장 했던 분이 관리인으로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예. 보신탕에 고기를 납품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러려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한번 현장에 취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동네 사람들은 개를 판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보고 취재를 갔더니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았죠. 어쨌든 거기 좀 현장 좀 찾아가 보려고 했더니 개 사러 오셨냐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관리국장님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예. 저도 많이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60마리를 처음에 매입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관리인으로 과거에 그 개 도축해서 개고기를 납품하던 그 관리인 그분한테 개를 팔았다. 아니요, 그분이 원래 데리고 있던 60마리를 예. 그 비용을 주고 개를 다 매입을 하고. 개를 구출한 거죠 매입해서. 예. 예,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사실은 개를 두고서 예. 전업화 시킨다. 그러니까 전업을 시키겠다고.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그거는 얘기를 했던 게 예. 그 사람이 인간성이 나쁘고 그런 걸 그거가 떠나서 그렇죠. 예, 그 개념 하던 일이- 자체가 저희는 동물보호 단체고 예. 관리인을 그 개농장 사장한테 맡긴다는 거는 저는 반대를 끝까지 했어요. 예. 예, 근데 제 그래서- 말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분이 생각이 바꿀 수도 있는 건데 실제 그 여전히 하던 일을 일부 몰래 했느냐 이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어쨌든 좀 이거 밝혀야 될 내용이네요. 예, 마을 사람들은 개가 어쨌든 개업자들이 종종 온다라고 증언을 좀 했고. 개업자들이 그건 혹시 관리국장님이 안락사밖에 모르듯이 그러니까 안락사를 관리국장님밖에 모르듯이 예. 혹시 그 소장님밖에 모르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니까 그 동물 야, 보호소에서는 이 정도 되면 그 안락사 차원이 아닌데요. 예, 홍성보호사가 마을이랑 가깝거든요. 예. 그 마을 가면 동네 사람들이 처음 묻는 게 개 사러 오셨냐. 저쪽 가면 개를 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보호소에서 케어 보호소에서 동네 사람들은 보호소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개 많이 키우는 데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최근에도 있고. 개를 샀다고 합니까? 최근 뭐 동네 사람들 최근로까지는 그렇게 그거는 시기는 국장님 특정하지 않았고.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아, 네, 그거는 저도. 근데 어쨌든 몰라요. 개 파는 것을 떠나서 여부를 떠나서 거기가 아직도 거기서 강아지가 태어나고 있고 원래 태어나면 안 되거든요. 잘 관리해야 되는데 강아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소장님이 전업을 한 게 아니라 여전히 전업을 해서 개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개를 사고 파는 거를 그 소장님 몰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몰래. 그 가능성은 있죠. 그 가능성은 있죠. 케어하고 상관없이 소장님 몰래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케어의 소장님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여전히 과거처럼 개장사를 하고 있다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는 있다. 예, 그게 있습니다. 도치돼 봐야 될 내용이네요. 이야. 근데 저는 강아지가 많이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좀 개농장처럼 이렇게 뜬장 같은 게 좀 있어요.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철조망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갇혀 있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야, 이거 충격적인 내용인데. 카톡으로 주로 이 대화를 나누셨죠. 네. 예. 그 카톡을 들킬까봐 우려하는 녹취가 하나 있습니다. 대표에. 저희 녹취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들려드릴게요. 카톡을 누가 봤을까봐 떨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량을 봤더니 작년 한 해에 좀 많긴 많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혹시, 수밖에 없죠. 우리 부장님 저 말고는 우리끼리 나누는 카톡 누가 볼 가능성이 없죠. 그거 없죠. 그러니까 본인도 잘못하는 걸 알고 그것만 있었던 거죠. 없으니까 뭐 확실하게. 이 매스컴에서 계속 연락이 가니까. 자, 5초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저희가 원래 여기서 끝인데 5분만 더 하고 가시죠. 3부에서. 예. 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고 홍보되어 왔던 케어가 지난 4년간 230여 마리 개를 기준 없이 안락사시켰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케어의 동물국장님과 그리고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님 나오셨는데 2부 마지막에 했던 얘기 좀 정리해 볼게요. 개 장수를 하던 소장님을 예. 보유하고 있던 개를 다 매입해서 케어가 전업시키는 프로젝트, 개장수를 개 보호소로 예.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런데 취재 결과 여전히 개장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마을 주민들의 전원이 있다. 예.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게 한 3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소장님이 몰래 개장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가능성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 주민들이 오해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우려하는 케어 대표와 소장의 비밀스러운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예. 이 세 번째 가능성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고
1, 2번일 가능성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기자님 취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어쨌든 그 비밀보호서 말씀하신 그 홍성보호서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박소영 국장의 개인 비리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리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소장. 예, 아니, 예, 박소영 대표요. 대표. 예. 박 대표의. 박 대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게, 예. 관리가 잘 안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의혹은 넘치는데 관리가 잘 안 돼서 불거진 일인지 예. 아니면 다른 이유 뭐 경제적 이익을 노린 예. 그런 일인지는 취재를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네. 지난 4년간 본인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했고 나중에는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된다. 싶어서 이제 제보를 하신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정상적인 후원자들 그리고 정상적인 보호 활동을 하고 있던 직원들 충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후원이 끊길 수밖에 없는데 우려하시는 바는 없습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동물들의 이제 구조돼서 남아있는 동물들의 안위가 제일 걱정됐기 때문에 제보를 제일 망설이게 됐던 경우는 그게 제일 이유가 크고요. 제보하게 되면 당연히 충격적인 네. 사실에. 예. 근데 사실상 그 모금을 했을 때 병원비라든지 예. 이런 어떤 이제 개들에 쓰여지는 부분들은 뭐 사료비도 있을 것이고. 예, 사료비도 그렇고 그거는 다른 데다가 유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계 쪽이나 이런 쪽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은 투명하게 다 쓰여진 걸로 저는 분명히 알고 믿고 알고 있고요. 있다. 예, 그렇기 어느 때문에 정도 사료가 들어갑니까? 사료가 하루에 300kg 정도가 전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300kg면 하루에만? 하루에만요. 예, 지금 현재 그럼 일주일에 톤 단위로 들어가네요. 아, 그럼요.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인 게 현재도 중성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수술비 들어가고. 예, 그리고 아픈 애들도 지금 계속 노령견들도 들어가고. 있어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가 잘못하니까 병원비나 이런 것도 안 하나 보다. 제대로 안 이렇게 하나 보다. 오해하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지금 이 추운 날 개들이 만약에 사료라든지 이런 후원자분들이 또 후원을 완전히 끊게 된다고 하면 지금 어차피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지고 학대받던 애들이 구조돼서 들어왔던 애들인데 또 한 번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 이 개들이 방치되거나 힘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들에 대한 모습과 그런 그 후원해 주신 부분은 여기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저희가 분명히 공개를 할 그러니까 거니까 믿고 그 부분은 오히려 좀 이 도와주셨으면 고발까지 이루어져서 빨리 취재나 네.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이게 클리어돼야 되겠네요. 예, 더더군다나. 그 박소연 대표가 빨리 좀 물러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단체가 빨리 정상화돼야 동물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료가 3일이면 톤 단위가 된다는 건 그럼요. 예.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네. 일주일이면 2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이게 갑자기 끊기면 후원이 예. 먹을 게 없잖아요. 예. 예,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리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후원할 수 있게, 예, 빨리 이게 클리어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오늘 거기까지 시간이 없는데, 동물보호 활동 전반에 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다른 단체들의 뭐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다른 단체들도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네. 제보나 반론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론 언제든지 받으니까 연락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사안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또 한 번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케어의 동물국장 그리고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나이퍼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 소식에 밀렸습니다. 갑자기. 네. 저희가 2부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네. 마무리 못하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네. 무엇보다도 황교안 전 총리가 등판합니다. 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 설마 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문제가 있길 바라겠죠. 아니, 실제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 뭐 적절한 비유라고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예. 가령 이승만 대통령이 실각을 했는데 예. 이기붕이 예를 들어 정치를 하겠다. 다음 그래서 다음부터 대통령 나오겠다. 이러면 이게 누가 그걸 받겠어요. 물론
황교안 총리가 뭐 이기봉 정도의 국정농단 세력은 아닙니다만 예. 적어도 최순실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혹은 몰랐다고 하면 또 총리로서 책임 문제가 몰랐을 리가 없죠. 저도 하는 일을 민주당 원내대표도 하는 일을 새누리당의 실권 총리가 몰랐다? 그거는 모른 척 했다가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 예. 아니 그건 거의 틀림없고요. 정치에서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건 도의적으로 안 맞다. 두 번째는 설사 몰랐다 해도 그러니까 전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 책임이 있죠. 정책 책임이 분명히 있죠. 본인이 직접 농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같은 그룹 특히 총리라면 2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 이게 몰랐다면 허수아비 총리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도 공격 포인트긴 합니다. 아니요. 그걸 이제 만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건데 네. 제가 그때 원내대표 때니까요. 네. 몰랐을 수가 없어요. 원내대표도 알고 있었다. 아 그럼요. 야당도 디테일은 알고 몰라도. 예. 디테일은 몰라도. 아 왜냐하면 이게 그 안에 국정 공직기강 비서관이 페이퍼까지 쓸 정도면 예. 총리실이 예를 들면 이거죠. 요즘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어나 청와대 비서실에서 일어난 일을 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부적인 건 몰라도 예. 큰 흐름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모르면 안 되죠.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그렇기 없다. 때문에 왜냐하면 이 양반을 더군다나 나중에 대통령 대행까지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모를 수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자, 이 책임론을 떠나서 예. 저는 제가 황교안 총리라면 예. 아무리 하고 싶어도 자기가 모셨던 주군이 자기를 임명했던 분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예. 근데 진짜 이럴 때 정치하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하고 싶어도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박근혜 부활이죠, 그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은 편의 로직으로 논리로 보더라도 야,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이 추운 감방에서 고생하는데 너는 따뜻하게 출세하고 싶냐? 저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친박들이 이렇게 좋아하니 나는 이 집단의 속성을 알 수가 없네. 참. 그만 웃어보여. 근데 홍문정 의원하고 저희가 2부 인터뷰했는데 홍문정 의원 이야기는 언론에서는 이제 친박계가 대환영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본인의 스탠스 도대체 전 정권을 지지했던 혹은 전 정권의 사람들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건지 아니면 탈당파하고 같은 스탠스를 취하는 건지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는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지지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친박계가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도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는 홍문정 의원님의 페인팅 기술이라고 보는데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친박계 상당수의 전폭적 지지를 전제로 하지 않고 나올 리가 없다. 그냥 입당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사전에 정지 작업 다 물론 되고. 거기에 홍문정 의원이 포함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저도 홍문정 의원이 친박 진영에서 갖고 있는 지위를 볼 때 몰랐다는 말이 안 공감대 되는 없이 저는 이렇게 들어갈 리가 없다고 보고 다만 지난번 나경원 원내대표 세울 때도 이런 페인팅들을 썼잖아요. 친박계가. 근데 황교안 총리를 친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좀 너무 지나친 얘기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친박 프레임에 갇혀서 공격을 받을까 봐 페인팅 모션으로 일부러 거리가 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그 정도 페인팅 기술을 쓸 수는 있는 분이니까요. 근데 황교안 총리는가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면 자가당착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땐 비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뭐가 다른 어떤 노선을 끌지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됩니까? 홍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 그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 근데 만약에 좋아요.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그래서 헌 전 총리가 입당한다는 게 곧 출마한다는 건데 사실상. 그럼요. 예. 물론 이제 떨어질 게 확실하면 안 나오시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지지율이 1위 아닙니까? 계산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저는 뭐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황교안 총리의 전 총리의 1위가 큰 대형 실수가 없는 한 바뀔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계산 다 끝났다고 보죠. 여론조사 1위면 여론조사가 얼마나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당내 기관이 원래 7대 3이잖아요. 7대 3이면 당내에서는 친박이 다수니까 어쨌든 당원도에서 유리할 거고요. 여론조사에서도 1등이면 당원에서도 1등, 여론조사에서도 1등이면 아주 유력한 다음 당대표 후보죠. 그러면 오세훈 전 시장과 한정 총리 외에도 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 빅2 지금으로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나오지 않는 한 빅2라고 해야 되죠. 예.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유리하다? 유리하죠. 더군다나 황교안 총리가 이렇게 나서서 1등 여론 지표가 막
대세몰이를 하면 네. 홍준표 대표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제 뭐 앞서가는 얘기긴 한데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단일 지도 체제니까 사실상 그 총선에서의 공천권도 가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교안 전 총리와 뭉친 세력은 주류 세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음 총선도 가져가는 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그리는 그림이겠죠. 안정적으로 당대표 유지되고 그리고 총선까지 가져가면 황교안 전 총리가 대선 후보까지 나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 아닙니까? 유력하게 되죠. 그렇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구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더 자유한국당 보수 진영이 뭔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그 호소력이 있을 때 저희가 사실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전혀 의외의 인물이 나온다든가.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오른팔이었고 뭐 친박색이 강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부활이나 명예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대권 후보가 계속 가면 보수 진영은 물론 결집을 하겠습니다만 중도 진영이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희로서는 내심 반가울 수 있는 내심이 아니라 지금 외심인데요. 바로 우리로서는 사실상 다시 박근혜 대통령과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색깔이 강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색깔이 분명해진다 이거죠.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도 보면 당시 당내에서 소위 뭐 비문이나 반문 공세가 굉장히 심했고 그 과정에 곤욕을 많이 치렀잖아요. 그렇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이렇게 되면 이제 탈당파, 비박 이쪽들이 공격력이 만만치 않은 분들인데 그분들의 공격을 받고 상처를 입고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차기 주자로서 그 어떤 지위가 더 추락하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권은 그 여당은 현직 대통령의 인기와 지도력에 많이 의존하고 가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면 야권은 대안 세력으로서의 차기 대통령 후보고 유력한 사람이 지도부로 쓰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은 물론 좀 수구적이어도 황교안 전 총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유력한 대권 후보를 세워놓고 게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공격은 하겠지만 황교안 총리가 가령 당대표가 돼서 점점점 더 이기권이 강해지면 유승민 대표나 김무성 대표 같은 차기 다음 대안들이 여론조사에서 계속 밀리면 그 당이 유지하기 좀 어려워지는. 공격은 받겠지만 실보다는 당내 기준으로 보자면 보수 진영 관점에서 보면 득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공격이 오히려 황교안 대표의 영향력을 떨어뜨려서 유승민, 김무성 이런 분들의 다 차기 대권 후보로의 그 범보수 가능성을 높인다면 몰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음 총선을 앞두고 점점점 다른 대안 세력들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 중심으로 모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일단 1등 중심으로 뭉치자는 심리가 강해지죠. 그게 보수는 성향이 그런 경향이 더 강하죠. 그렇습니다. 보수 정당에서는 그렇게 우려하신다. 제가 우려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려하신다. 제가 왜 거기를 우려하겠어요? 걱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신다. 우려라기보다는. 가정을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 수순들이 되게 복잡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아니 일단 황교안 전 총리가 워낙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이분과 진검승부를 지금 당대표를 놓고 한다?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냥 홍카콜라에 만족하고 계시다가 혹시 추락하게 되면 그 다음을 보시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네. 민주당 얘기도 해볼까요? 민주당의 이번에 손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 복당 혹은 입당이 허용될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했었네요. 초기에는. 그리고 쭉 그렇게 이어지다가 안 된다라고 최종 정리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줄 몰랐어요. 설사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아직은 때가 안 됐다 이런 정도로. 유보 이런 것도 아니고 표현이.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카드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진 정치 세력을 받아들여서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 호남 정치 세력의 일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는데. 민주평화당과 또 당대당으로 합당하는 시나리오도 없다고 할 수 없죠. 저는 만일을 대비해서 이 카드도 완전히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복당 불허의 근거가 너무 세서 저는 이렇게 가는 게 과연 내년 총선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근거는 간단합니다. 그 지난 선거에서
이쪽 후보, 문재인 후보죠. 후보에 대한 뭐 낙선 운동이라든가 공격이 너무 심했다. 골자는 그거거든요. 혹은 당에 대한 공격. 그것은 뭐 당을 달리하면 원래 늘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있을 수 제가 볼 때 있는 그 논거가 예. 그러면 앞으로 지난번 총선 때 우리와 다른 진영에 서 있던 그 뭐 어떤 사람도 그러면 국민의당 출신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일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이게 노선이 된 건가? 근데 저 문제는 내년도 총선 전략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카드인데 이걸 이렇게 결정의 주체가 어디였죠? 당입니다, 당. 당이라 하면 당의 산하 기관 중에 이거는 당 대표님과 사무총장과 그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자격 위원장이 심사위원회. 토론 속에서 같이 결정했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물론 가능성이 앞으로도 총선까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으나 네. 이런 기준을 세운 이상 뭐 민주평화당과의 또는 뭐 개별적인 입당 앞으로도 똑같은 기준이면 아니 국민의당이나 다른 바른미래당이 있었으면 당연히 이쪽을 공격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저희가 다안 되는 건데. 당시에 열린우리당 만들 때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에서 독수리 오형제까지 받아들였던 정당인데 개혁을 위해서라면 그 문호를 좀 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네. 근데 지금 아예 닫아버린 것은 뭐 이번 경우는 제가 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총선의 전략 노선인지는 한 번 더 가서 좀 저희 지도부하고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문호를 완전히 닫은 건지 네. 아니면 이번만 나중에로 미뤄둔 건지는 네,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미뤄둔 걸로 볼 텐데 네. 기준을 아예 굉장히 그 강하게 닫아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우려한 것이죠. 완전히 닫은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 예. 그 논거를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네. 자, 이건 어떻습니까?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보궐선 지역구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창원 성산. 여기 정의당과 민주당 후보 또 진보 후보가 여러 명 아직 있는데 이 후보 단일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단 말이죠. 네. 이 얘기는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단일 후보를 내자. 어쨌든 당의 입장은 제가 잘 모르고요. 네. 제 개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네.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이 어떤 불행한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저희 당이 책임이 없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어떤 의미에서 저는 드루킹 특검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건 특검 대상권이 되지 않는다. 안 되죠 원래. 그런데 이제 정책 타협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산 문제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노회찬 대표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서 스스로 불행한 어떤 결단을 하셨는데 그리고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저는 저희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원 성사는 정의당에게 양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최소한 도의 아니겠습니까? 노회찬 선배의 죽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재보궐 선거에 우리가 후보를 낸다는 것은 저는 거기에 민주당 책임이 있다. 아니 그 책임 때문이 아니라 도의적으로 저는 책임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러고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우리가 후보를 내기는 물론 거기서 준비한 우리 당의 동지가 있습니다만 네. 도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통영고성은 우리가 후보를 내고 네. 창원성사는 정의당이 내는 이런 이제 지역 단일화 전략을 피는 게 맞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올해 네. 개각이 끝났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의 수석들하고 비서실장 교체했는데 네. 장관들은 어떻게 되냐? 총선 나가려면은 1년 남은 시점, 그러니까 한 3, 4월 정도에는 장관들 교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총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장관들의 총선 출마를 돕기 위해서라면 올해 한 90월에 개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총선 나올 사람들이 마음이 좀 떠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좀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집중성을 위해서는 상반기 중에 개각을 하는 게 필요하죠. 선거 나올 사람들은. 본인도 입각합니까? 아니, 그 선거 지금 기준이 선거를. 이 뉴스공장 웃긴 프로그램이야. 잘 얘기하다 갑자기 쑥 들어와. 국회의원 그만하시고 이제. 아니, 이게 다. 순장조 국정. 아니, 개각은. 장관으로서. 개각은 대통령이 좋은 인재를 뽑아 쓰는 것이지. 네.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시나리오 때문에 막 장관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도움이 되면 뭐 쓰실 거고. 도움이 안 되면 안 쓰실 건데. 아니, 장관을 이번에 하면. 네. 그러면 사실 총선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이번에 대폭 입각시키고. 아니, 그런 제안이 온다면 하실 거냐고요. 고민 좀 해봐야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입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총선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그게 예의죠. 예. 왜냐하면 뭐 몇 개월 하고 나올 거면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들어가면 앞으로 3년 반. 3년. 이번에 하신 분들도 지금 임종석 실장이 1년 9개월. 그러니까 19개월.
그리고 지금 다른 장관들이 지금 1년 한 몇 개월 했잖아요. 꽤 긴 거예요. 이게 역대로 보면 막 평균이 한 맞습니다. 1년도 안 된 1년 된 경우가 많았죠.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글쎄요. 근데 뭐 결과는 이제 법원이 뭐 판정을 할 문제입니다만 이분이 진짜 마음속에서 예. 이제 웬만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불신이 커져버렸잖아요. 너무 커졌죠. 이거 다 거래냐 뭐. 예. 근데 지금 법원 앞에서 대모하신 분들 보면요. 모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자기가 판결된 판결에 대해서 맞습니다. 다 불신을 해요. 개인들도. 사법부 불신을 자초한 이 문제가 큰 문제인데 문제는 본인이 고백을 하고 어느 사건까지다라고 딱 잘라줘야. 그런 게 없어요. 모두 다 기억 안 난다고 한다니까. 아유 대법원장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기억력이 없으셔서 어떻게. 저는 그건 뭐 본인은 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좋은 취지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거는 본인이 고백을 해주어서 사법부의 미래를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전망. 뭐 불구속 재판 받으시겠죠. 구속영장 청구되겠지만 구속은 안 될 것이다. 그 양반 밑에서 있던 저 판사들이 네. 어떻게 자기 수장을 감옥에 구속을 시키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청와대 인사 개편은 잘 된 겁니까? 아주 잘 됐습니다. 특히 어디가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량급,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 중량급 인물들을 썼고요. 그러니까 네. 초기는 임종석, 조국으로 비롯되는 신선미, 네. 새로운 혁신의 느낌인데 지금은 완전 중량급을 넣어서 청와대의 기강을 잡고 야당과의 대화를 열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중에 누가 잘 된? 노영민, 강기정 둘이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래요? 네.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야당하고 아주 친해요. 경험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근데 경제 컨셉이고 청와대 안에 기강 잡는 데는 노영민 선배만한 분이 없죠. 너무 세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강을 잡으려면 좀 센 사람이 들어가야지. 지금 너무 사고가 많았어요. 사실 잔사고들이. 저거 좀 잡아야 돼. 그러니까 노영민 선배 같은 분이 가서 확 기강을 잡아요. 강기정 의원은요? 대야 강의가 좋죠. 그분이 가끔 몸싸움도 하지만 또 예. 굉장히 친한 사람이 많아요. 이미지는 굉장히 강성인데. 근데 의외로 이 양반 되게 야권 강의가 깊고 폭넓게 깊고 그다음에 또 의외로 그 눈물도 많이 흘리는. 예. 제 앞에서 눈물 흘리는 거 여러 번 봤어요. 굉장히 마음이 착한 좋은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적어도 야권과의 그 약간 중진 의원들과의 관계는 예. 노영민, 강기정 라인이 아주 좋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좀 대화를 좀 해야 되거든요. 깊숙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네. 저희가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 김학영 의원 자유한국당에 나오시거든요. 예. 격주로 한번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매주는 그렇고 격주로 한 번씩 어떠십니까? 예. 면대면. 굳이 이렇게 붙여야 되겠어요? 네? 김학영 의원 저도 좋아하고 아주 같은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대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 그분하고 얘기해서 서로 쑥스러운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3주에 한 번.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3주에 한 번. 왜냐하면 한 주는 한 주 아니죠. 한 주에 두 번씩 나오니까 각자 나오니까 격주를 한 번 해도 되겠네요.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용호 상방으로. 한 달에 한 번 해. 한 달에 한 번이면 웬만한 이슈 다 잡아요. 김학영 의원하고 저하고 하면 네.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외로 서로 상대방 얘기할 때 나경원 대표처럼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이퍼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케어 관련 문자 많이 옵니다. 예, 유럽처럼 우리도 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규제해야 된다. 이런 문자 굉장히 많이 왔고요. 그리고 우상호 의원 관련 칭찬 문자가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의원실에서 나섰나요? 우상호 의원 새로운 발견입니다. 이런 문자. 나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 새로운 발견입니까? 자, 어쨌든 오늘 특이하게 우상호 의원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유달리. 가족 아니면 보호자권이 아닐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안컵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쉬고 계시는 분들 나왔습니다. 한준희, 박문성 해설위원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로 또 불러주셨네요. 네. 앞으로 결승전까지 가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감격스럽습니다. 쭉 나오시는 걸로. 어차피 뭐 딴 데 해설하고 있지도 않고. 박문성 해설위원은 심심했는지 유튜브에서 혼자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이 좀 나시는지. 아직 정산을 안 해가지고. 아직 정산 안 했습니까? 전방은 박습니다.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혼자서, 예.
키르기스탄전 때 네네. 유튜브에서 혼자 한다고 네. 예,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려고 하다가 너무 애처로울 것 같아가지고. 반면 예, 신태용 전 감독은 JTBC 예, 해설하고 있는데 전문 해설위원으로서 신태용 감독의 데뷔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설 데뷔전을. 데뷔전은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리도 별로 안 하셨고 예. 괜찮았는데 두 번째 경기가 좀 위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키르기스스탄 일단 그 발음에서부터 조금 위기가 있지 않았나. 약간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발음 문제 외에 또 다른 없습니까? 용어가 좀 재미있었어요. 용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뭐 점프 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점프 그래가지고 골킥바. 좀 귀엽기도 하고. 강원도 사투리입니까 그게? 원래 대구 쪽에서 네. 영남 영덕 네. 그쪽이시죠. 네. 네네. 박문성 해설위원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속도가 집에서는 잘 안 나서 PC방에 나가가지고 한다는데. PC방에서 봤던 방송국 스튜디오가 현지 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불러가지고 PC방에서 혼자 유튜브 해설을 했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PC방 이게 뭐 스튜디오 비슷한 건데요. 네. 네. PC방보다는 조금 윗단계입니다. 그럼 인테리어를 PC방처럼 했던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 아. 예. 아프리카의 스튜디오라고 하나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한 것 같아. PC가 많다고 PC방은 아니다. 예, 조금 오해하셨네요. 네. 아니, 저 아시아컵 얘기 안 합니까? 하도 부르는 축구 채널이 없어 골프 채널에 나가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박문성 의원은? 초에 한 번 나갔습니다, 한 번. 네. 축구 채널보다 페이가 셀 수도 있어요. 아니, 아시아컵 얘기를 해야죠. 자꾸 골프 채널에 나가신다고. 네. 한준희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유튜브 혼자 하실 생각 없어요? 저는 KBS 계약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지난주에 사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계약이 되셨다. 축하드리고요. 유튜브에서 보기는 어렵겠군요. 준영 같이 하시죠, 저랑. 대신 박문성 의원님은 YTN 라디오 하시잖아요. 그죠? 네. 라디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 뭐더라? 축구 뭐 프로그램이? 네, I love football이라고요. I love football? 네. 예.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누가 듣겠나 싶습니다. 대낮에 하고 있는데. 자, 잠깐 웃었는데 이 2차전 있지 않습니까? 키르기스탄전. 1차전은 필리핀이 10백 전원 수비를 해서 한 골밖에 못 넣었다라고 한다면 키르기스탄전은 키르기스탄이 제법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의외로 좀 그랬죠. 네. 예. 그런데도 한 골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기력 이래가지고 우승커녕 뭐 16강전이나 8강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1차전 같으면은 상대의 밀집 수비에 물론 밀집 수비로 상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고 득점을 많이 터뜨려야 좋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필리핀전은 밀집 수비에 우리의 득점이 적게 터진 원인을 좀 돌릴 수 있다면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도 띄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후반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찬스나 공간도 많이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두세 골 더 들어갔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또 득점 기회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역시 우리의 그 고질적인 득점력, 결정력 부재가 결국은 좀 답답한 경기를 하게 됐다는 생각입니다. 황의조 그리고 황기찬, 이청용 선수의 결정적인 슛들이 다 골대를 맞거나 그랬죠. 쉽게 나왔어요. 그게 뭐랄까요, 건들기만 해도 들어갈 골들 이런 골들이 있었는데 경기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시즌을 다 끝낸 한중일에 뛰는 선수들과 한참 시즌을 소화하면서 온 선수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아마 한 팀으로 컨디션을 일치시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1, 2차전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역시 선수들의 몸 관리, 컨디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좀 보고요. 특히 눈에 띄게 아직 안 올라왔다 싶은 선수들이 대체적으로는 한중일 쪽이 확실히 그러니까 시즌을 다 소화하고 좀 쉬다가 좀 체력 훈련하면서 들어간 선수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웠기 때문에 특정 선수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또 선수로 놓고 보자면 저는 2차전 같은 경우는 황희찬 선수나 구자철 선수가 물론 뭐 이 선수들은 유럽에서 뛰긴 하지만 조금 좀 아쉬운 모습들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성용 그렇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차전은 기성용 같은 선수가 없었잖아요. 부상으로. 그렇죠. 기성용 선수는 볼을 강점이 뭐냐면 허리 쪽에서 딱 소유하고 소유한 볼을 다시 분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분배시키거나 소유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다 급해요. 재능은 있지만 황인범 선수가 들어갔지만 좀 이렇게 경험이 적다 보니까 막 급하게만 볼을 가니까 경기의 리듬감이 더 지휘자가 없었다. 네네. 그라운드에. 기성용 선수 부재도 분명히 영향을 크게 미쳤던 작지 않았던 정말 2차전이었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1, 2차전 지금 분위기에서 평가를 해보자면
사실 아까 박문성 의원하고도 이제 처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이전에 준우승했던 그 슈틸리케 감독 당시에 아시안컵에서도 첫 세 경기를 모두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렵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뭐 호주전은 호주가 강팀이니까 1대0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전에 오만이라든가 쿠웨이트 상대로도 우리가 그다지 좋지 못한 내용 속에서 1대0 신승을 거두고 사실 올라가서 그래도 준우승까지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호주한테 졌죠. 예, 그 마지막에 결승에서는 이제 호주에게 아깝게 패퇴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일단 두 경기로서 모든 것을 예단해서 엄청난 비판을 지금 퍼부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냉정하게 이제 대회가 종료되고 나면 분명히 이제 우리 대표팀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약간 지금 변호하는 말처럼 들리니까 저의 이제 약간의 벤투 감독에 대한 부탁을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하자면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써왔던 전술은 대체로 좀 너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용병술의 어떤 선수 교체를 하더라도 기본 포메이션을 완벽하게 딱 짜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A 선수를 B로 바꾸고 그러니까 B가 A 위치로 들어가고 혹은 이제 D가 C 위치로 들어가고 경기중 전술 변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는 바뀔지언정 포메이션이라든가 전체적인 전략 체계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선수만 바꾸는 용병술을 지금까지는 벤투 감독이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비상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토너먼트 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뭔가 조금 변칙적인 것도 좀 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물론 벤투 감독이 저보다 월등히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직된 드립니다. 전술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렇긴 해요. 예, 2015년 지난대 호주 때는 이제 저희가 중계권에 있어서 호주에 가 있었는데 그때 공개가 PC방에 계시잖아요. 골프 채널 나가시고 골프 채널 나가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저기 초보자는 골프를 어떻게 쳐야 하나 이런 걸 하자고 해서 잠깐 나갔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축구에서 부르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육성대학이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그 2015년 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당시 감독이었던 슈텔리케 감독이 1, 2차전 끝내고 우리 차두리 선수와 기성 선수를 자기 방에 불렀었어요. 지금보다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좋았던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분위기를 밟아서 결승까지 갔잖아요. 월드컵 때도 보면 강팀들이 초반에 헤매는 경우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승 후보 말씀드리지만 이란, 우리, 일본, 호주라고 봤을 때 이번에 대회가 열리고 있는 중동 쪽에 가까운 페르시안의 이란 정도 빼놓고는 이쪽에서 넘어간 국가들 호주, 일본, 우리가 초반에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 헤매고 있긴 다 합니다.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자면 일본도 1위를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그렇죠? 예. 일본도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 어제도 사실상 1대1로 끝났어야 맞는. 그게 더 공정한 결과였겠죠. 예. 명백한 핸드볼을 안 불렀고 호주도 1위 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위 중국하고 남았는데 1위 해버리면 괜히 일본하고 호주를 먼저 만나게 되니까 1위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3차전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할 때 가장 역시 포인트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8경기 연속 선발 출장을 하고 오늘 새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도 뛰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그 다음날 중국전에 나서야 되는 그런 이제 강행군의 일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잡고 반드시 1위를 하기 위해서 손흥민을 정말 선발로까지 막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가장 설왕설래되는 화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공장장 진행자께서 굉장히 포인트를 찔러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 보면은 일본도 조 2위고 호주 조 2위고 지금 또 이란, 이라크도 승점이 같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우디도 카타르에게 지금 득실 밀려서 현재까지는 조 2위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1위라는 명분으로 손흥민 선수를 너무 무리하게 3차전에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기존의 선수를 가지고 해서 이기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1위, 2위가 지금 우리 바라는 대로 어떻게 나올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할 때 그 다른 조의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 조가 C조죠. 지금 C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는 있죠. 우리 조만 동시에 열리는 겁니다. C조만. 그러니까 그 다른 조에서 결과가 안 나온 채 뛰는 거죠. 그렇죠. 몇 개는 안 나와 있죠. 네. 뒤에 몰려 있기 때문에 뒷조들은 안 안 나와 나왔죠. 있죠. 네. 그러면 1위 몰라요. 해야 될지 2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좀 따지기는 그렇고 저도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는 저는 좀 분명한데요. 뛰게 하면 안 돼요. 뛰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한 달 동안 현재 9경기를 3일 간격으로 뛰었어요. 네네. 월드컵을 3일 간격으로 다 해서 결승까지 가면 7경기입니다. 월드컵 이상을 소화한 선수를 지금 불러가지고 시차 있고 그다음에 기온 다르고 환경 다른데 바로 뛰게 한다? 이것은 선수에게 굉장히 무리 가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가 안 좋아져요. 그럼 나머지 선수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 없으면 우리 팀 망합니까?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중국 경기를 지면 우리가 조별리그를 탈락한다. 그럼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정도가. 근데 이미 16강 확정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일단 적응하게 두고 다른 어떤 우리가 대안을 좀 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기성용 선수의 부상은 햄스트링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회복됩니까? 네, 저는 기성용 선수도 3차전에 무리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못 뛸 겁니다. 왜냐하면 햄스트링이 올라오면 안 뛸 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도 10일이고 기본적으로 2주 이상이기 때문에요. 이승우 선수는 언제 나옵니까? 이승우 선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책임져요. 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는 이승우 선수의 장점보다는 이승우 선수의 단점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상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추가 발탁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승우 선수에 대한 확고한 장점에 대한 믿음을 벤투 감독이 지니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의 몸이 안 올라왔는데도 팀을 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벤투 감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유연성과 변칙도 조금은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승우 선수의 단점보다 장점이 필요한 대목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벤투 감독이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그래도 지금까지 연령별 대회를 쭉 치러오면서 아시아 팀들 상대로는 상당히 또 잘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투 감독이 앞으로는 조금 감안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모든 것은 코칭 스태프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너무 조심스러우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거기도 못 갔는데 뭐 멀리서 이렇게 중계도 못 하셔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벤투 감독과 이승우 선수가 혹시 스타일상 안 맞냐? 그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 출신이고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출신이기 때문에 스타일은 맞아요. 또 기술이나 패싱이나 이런 걸 강조하니까. 근데 이승우 선수가 그러면 이제 잘하는 거는 아까 기술이나 공격성이지만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수비력이에요. 공격수지만 수비 가담을 좀 못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나머지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하세요. 아, 네.